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제 3단계 수리 능력 제 11강입니다. 여태까지 10강까지는 우리 수리 능력 중에서 응용 수리했다면 이제부터 이제 수리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자료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자료 해석은 지금 바로 여기서 기출 문제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은 반드시 여러분이 안 들은 사람은 2단계 NCS 수리 능력 기본 강의 6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듣고 시작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한 자료 해석도 응용술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를 본다면 저는 자료 해석 이것을 바로 성질과 문제 유형에 따라서 몇 가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분리해 봤어요. 크게 보면 이제 자료 성질이 이제 실수 자료가 나오냐 또는 비율 자료가 나오냐 또는 지수 자료가 나오냐 이런 건데 바로 지수 자료, 비율 자료 그리고 지수 자료의 특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2단계 NCS 수리 능력 기본 강의 2단계에서 설명된 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대부분의 문제 이제 실수 자료 아니면 이제 비율 자료겠죠. 그리고 이제 실수 자료라도 문제 유형이 그냥 해석한 경우였어요. 해석은 그냥 크기를 비교한다든가 합차 순서만 구하는 경우. 근데 그거 말고 실수 자료 중에서도 어떤 비율을 구한다든가 또는 가중치, 상대수 이게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자, 비율이 크다는 건 가중치가 크다는 것이고, 그거를 통계학에서 말하면 상대수가 크다는 겁니다. 어떤 몫을 구하는 거죠. 바로 실수 자료 중 몫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분과 변화율을 갖는 내용. 자, 이것도 대단히 많이 나오죠. 특히 변화분과 변화율의 어떤 차이,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희귀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 가중평균과 분산을 물어보는 그런 식의 문제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본다면 이것이 이쪽은 분류를 제가 세 가지를 했고, 세 가지 했죠. 실수자료, 비율자료, 지수자료. 근데 지수자료는 거의 나오지 않고 바로 실수자료랑 비율자료 위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은 해석과 비율, 변화분과 변화율. 물론 해석이 제일 잘 나오겠지만 이것에 대한 난이도 있는 것은 다가 변별력이 가장 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겠죠. 이것은 크기와 합차 순서를 비교하는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분과 변화율로 나오면 이것이 문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다면 크게 문제 유형과 다음에 자료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보면 거의 나눠보면 이제 12가지죠. 이제 12가지 중에서 거의 나와주는 것은 요거 이렇게 거의 이제 6가지. 그러니까 요 내용은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6가지에 집중해서 여러분과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보는 모든 문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이것이 자료 성질이 뭐에 속하며 A에 속하는지 B에 속하는지 또는 C에 속하는지 그리고 문제 유형이 가나 다라 중 뭐를 물어보는 건지를 여러분과 제시하면서 볼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어떤 한 문제는 거의 실수 자료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또는 비율 자료에 관한 문제가 나오겠지만 대부분 이제 섞어서 나올 경우가 많을 테고 또 문제 유형도 해석을 물어본다든가 비율을 물어본 문제만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한꺼번에 보기에 따라서 어떤 1번은 해석, 2번은 비율, 또 다른 것은 변화분, 변화율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여러분이 자료 해석을 그냥 봤다면 이제는 자료 해석도 다음과 같은 문제 유형과 그리고 자료 성질에 따라서 좀 분리해 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식의 순서라든지 또는 문제를 푸는 내용 중에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기출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제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것은 이제 문제 유형과 그리고 문제 형태가 A형의 가인데, 자, A형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수형이죠. 그래서 지금 보는 11강은 모두 실수 유형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는 앞에서 봤듯이 이것은 해석에 관한 문제죠. 해석만 보는 아주 간단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비율이라든지 또는 증가율을 계산하는 게 없고 그냥 크기를 비교한다던가 다음에 합차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본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좀 빨리 신속하게 필요한 것들만 캐치해서 보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처음 문제는 안 보일 수 있어도 여러분 연습하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을 가지고 좀 꾸준히 연습이 필요한 것이 자료 해석입니다. 자,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 수명이 남자보다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기대 수명의 차이가 가장 큰 애는 90년이다. 90년 이거죠. 그러니까 90년에서 요 두 개 차가 가장 크다는 건데, 물론 이제 소수점까지 비교하였지만 일단 정수만 비교하면 67과 75이기 때문에
8 정도 차이 나죠. 근데 바로 옆에 보면 64와 73이기 때문에 이건 9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물론 소수점까지 계산해 보면 그것이 85년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이제 틀렸다는 거죠. 이것이 1985년도지 90년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를 본다면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곳가부터 낮은 곳까지 순서를 매길 때 그때 80년도 11개국의 기대수명 순위는 그러니까 80년도와 2015년도는 순서가 동일하다. 물론 중국을 보면 이제 이게 가장 낮겠죠. 근데 자, 미국과 영국이 들어오는데 미국과 영국을 보면 이것이 역전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80년도 높지만 15년도는 적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나머지 우리가 흔히 이것이 옳지 않은 걸 찾기 위해서는 발레 하나에 옳지 않은 하나에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발레가 바로 영국과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하나 다 우리가 좀 빠른 속도를 빠르게 본다는 의미지 다 전부 다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2015년 기준으로 11개국 중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의 기대 수명 차는 8.6세 차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얼뜻 보다시피 15년도는 바로 중국이 가장 작고 가장 높은 걸 찾으면 1번이죠. 1번. 그래서 요거의 차를 구하면 알겠지만 이것이 8.6세까지는 되지 않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요거 뭐 암산으로 가능하잖아요. 이것이 7.6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 부분이 틀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1개국 중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는 2000년도 1개국에서 2010년도 7개국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이거죠. 2000년도는 여기 바로 일본뿐이 없어요. 근데 2010년도는 이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는 보면 이 자료를 보고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 한국도 있잖아요. 한국이 2010년도 80.24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자료는 한국은 지금 이 자료의 특징이 지금 남과 여를 구별해서 전체가 나는데 이 전체가 이 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 다른 나라는 모두 주요국은 남녀 구분 없이 전체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료의 어떤 성질과 연도가 모두 다 같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 맞습니다. 7국에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틀렸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예외가 됩니다. 95년도 바로 모든 기대 수명이 75세에 넘었다는데 95년도 보면 우리나라가 75세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맞는 것이 4번입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좀 빨리 신속하게 구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것이 1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면 이제 아까 그 문제와 똑같은 표를 갖고 계속 풀어보는 문제인데 이건 쉽죠. 바로 11개국 중 1980년 대비 기대 수명의 변화가 가장 큰 국가와 가장 작은 국가를 순서로 나열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66.15세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중국보다 높지만 거의 꼴찌였는데 이제는 82.06세 그지? 82.06세라는 것은 요기로 그지? 굉장히 많이 증가됐죠. 그래서 얼뜻 보더라도 이건 전부 다 70세인데 이것은 66세잖아. 그리고 같이 82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장 높게 될 겁니다. 그럼 가장 낮은 국가가 어디냐? 자, 가장 낮은 국가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하나하나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보면 아까 미국을 잠깐 보니까 미국은 거의 차이가 그지 어떤 5 정도뿐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그나마 5가 다 넘죠. 얼뜻 보더라도 5가 넘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미국과 대비해서 보여야 될 텐데 그래서 얼뜻 보더라도 미국이 그지 바로 차이가 가장 작은 나라 같아서 답은 한국과 미국. 다른 나라가 있나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가 계산을 정확히 안 해보더라도 월등히 그지 차이가 적게 나는 국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1번과 2번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구하는 그런 식의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지역별
2000XX년도 차종별 일일 평균 주행거리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것은 한 대당 몇 킬로 움직였나 이런 얘기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바로 세종, 그리고 각각의 어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대한 바로 차종별 일일, 그러니까 지역별 차종별 주행거리를 나타낸 거죠.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세종의 승용차 일일 평균 주행거리는 세종의 일일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거죠. 38.1세는 모든 항구 도시보다 길다. 항구 도시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부산, 인천, 울산 이것이 항구 도시죠. 그거보다 길다 그랬는데 인천이 예외잖아, 그지? 인천이 틀렸죠. 하나만 우리가 발레가 있으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려 있고,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차종별 일일 평균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화물차가 가장 작다. 화물차를 본다면 이것은 가장 긴 것이 요거, 그리고 가장 짧은 것이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제 10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화물차가 가장 적다. 근데 다시 잘 보면 이 승용차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모두 30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39.3 요게 가장 길고 요게 가장 짧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뭐 8점 얼마가 되는데 요것은 더 적죠, 그지? 7점 얼마뿐이 안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가 더 짧다. 그래서 화물차가 가장 작다, 틀려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산은 모든 차종이 일일 평균 거리가 상위 50% 이내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이기 때문에 50% 이내라는 것은 1, 2, 3, 4등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모든 차종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면 부산은 이거죠, 부산. 요것은 승용차는 보면 가장 큰 게 지금 아까 인천이기 때문에 34.7 세종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이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이것이 3등. 그 다음에 승합차는 울산 다음이죠. 그러니까 2등. 화물차는 55.8이니까 서울과 공동이 1등이죠, 그죠? 1등. 그리고 특수차는 월등히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맞죠. 1, 2, 3, 4등 안에 들어있던 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도 본다면 틀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점점 구해 나가면 될 거예요. 한번 구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가?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는 여기서 멈춰야죠.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해석하는 과정에서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면 이래요. 특수사의 1일 평균 주행거리가 긴 지역일수록 모든 차량 합계의 1일 평균거리가 길다. 그러니까 특수차가 긴 경우가 길다 이라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부산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워낙 길죠. 워낙 다른 거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합계에 따르면 요거지만 부산이 길지만 합계 측면에서는 인천이 길기 때문에 요새 발레가 바로 부산 또는 인천이 될 겁니다. 부산 자체가 특수차는 가장 길지만 합계는 인천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자, 나머지도 5번도 본다면 실제로 본다면 이것이 최하에 속하지만 승합차 1일 평균 거리는 상위 30%에 속한다. 이거 구해보면 이것이 평균 주행거리가 3위인데 3위는 이제 30%에 속하지 않죠. 10명 중 3등이야지 30%인데 이것은 8개 중 3등이기 때문에 30%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이것이 2번 문제였어요. 자, 2번 문제는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난이도도 여태까지 문제보다는 어렵고, 그리고 앞에 보다시피 이 가가 해석이죠. 해석만 봤는데 이제는 이게 비율입니다. 그래서 수성 비율을 요 전체는 어떤 실수 자료죠. 여기서 비율 자료를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두 해석의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015년도를 본다면 첫 번째 버스중 시외버스 수송이 가장 적다. 얼핏 보다시피 시외버스보다 고속버스가 적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틀렸을 겁니다. 다음에 택시를 이용한 여객 수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특히 보면 여기가 2013년도고 10년도야. 연도가 이제 이렇게 우측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있고 좌측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보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택시니까 택시 본 다음에 여기 368, 368 이건 똑같네요. 그리고 371 증가했죠. 증가하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매년 감소한다는 그 자체가 이것도 틀렸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4번부터 잠깐 본다면 시외버스를 이용한 전 여객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버스 전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 버스를 본다면 여기서 아까 617, 617, 621, 604 이건 하나 모두 그지 증가되는 거 아니죠? 이것이 증가다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답은요. 이제 이게 5번을 보다시피 5번도 이제 틀리는데 문제가 이게 어렵다는 것은 이게 어렵다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 3번 때문에 그래요. 3번을 보면 13년과 10년을 비교했을 때 13년과 10년을 비교했을 때 승용차 수송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본다면 이거죠. 여기 유효자리 한 세 자리 봅시다. 165, 165 그리고 184 증가한 거 맞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승용차 말고 증가되는 게 뭐가 있나 봅시다. 이건 감소합니다. 감소. 그리고 시내 버스도 556 이것도 감소. 234 감소죠. 유일하게 증가된 것이 바로 전세버스입니다. 전세버스. 그러므로 이 비율 계산인데 이 비율 계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든. 그래서 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것은 유효자리 세 자리를 본다면 263분의 165 이렇게 보는 게 낫죠. 하나 반을 매서. 그 다음에 이것이 2010년도는 이것은 281 그러니까 유효자리 세 자리는 넷째 때에서 반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184 요걸 조사하는 거든. 근데 사실 이거랑 또 하나 비교될 것이 증가된 거니까 가장 큰 폭으로 이것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아야 될 텐데 그거보다 더 비교된 대상이 있죠. 여기 이것이 338에서 371로 증가됩니다. 물론 분모는 똑같겠죠. 이거로 따지는데 분모는 똑같기 때문에 요 비율만 계산해도 좋아. 요 비율만. 그 말은 33에서 37까지 뒤에 거 빼더라도 그러니까 33분의 어떤 4 정도 되거든. 근데 이거 본다면 이것은 이제 12, 16과 184와 165 이것 중에서 이거 차이를 본다면 얼핏 보더라도 이것이 더 큰 게 보이죠. 실제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비율만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이 분모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비교하더라도 얼핏 보더라도 이게 큰 것이 보여요. 실제로 다 비교되지 않더라도 워낙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좀 커 보이면 그것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확은 좀 덜할지 몰라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정교한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좀 감을 익혀야 돼. 이것이 좀 어려운 3번 문제였어요. 자, 이번은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것은 이제 똑같이 실수자료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해석에 관한 거죠. 차와 합, 그 정도만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고, 난이도도 쉬운 문제예요. 근데 특히 제가 지금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이것이 누적 확진자수가 아니라 완치자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바꾸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얘기인데, 보면, 이것은 이제 누적 완치자수가 이거죠. 이거 이제 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이것은 바로 치료 중인 환자 수고. 근데 결국 이제 두 개를 더하면, 요거랑 더하면 이것이 28인데, 요것이 이제 실제로 확진자 수죠.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치료 중인 환자랑 완치자 수를 더하면 이것이 확진자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돼.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12일까지 총 2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자, 요거죠. 요것이 28명이 바로 확진자가 맞죠. 그래서 이 2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치자랑 현재 병원에 있는 사람을 합친 것이 이것이 바로 확진자죠. 그 다음에 9일과 11일 사이에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9일과 10일은 요게 이제 24인데 여기가 3, 4죠. 그러니까 이때 완치자가 한번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틀리는 겁니다. 아까 이하면 이것이 3과 24이기 때문에 이것은 27, 이건 28이죠. 28.
여긴 늘지 않지만 확진자가 이것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틀렸습니다. 한 명이 발생한 거죠. 현재 입원 중인 사람 똑같지만 한 사람이 완쾌돼서 나간 완치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확진자들은 그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면 어렵지 않게 나머지가 모두 맞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4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5번 문제를 보면 가나다가 다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서 어떤 증가율 감소율 비율 자료뿐만 아니라 증가율 감소율도 구하는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 이제 이런 얘기죠. 가를 보면 다음 중 이제 옳지 않은 걸 구하랬죠. 옳지 않은 거 보니까 두 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걸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죠. 무역 수지는 수출에서 수익을 뺀 값이다. 9년부터 14년까지는 모두 5억 불 미만이었으나 맞죠? 15년부터는 모두 600억 불 600억 불 이상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2008년도 수출액은 4140, 수입액은 4065로 2009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9% 감소했고 수입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이것이 맞는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좀 어려운 것이 지금 2008년도는 현재 자료에 없죠. 2008년도 없잖아. 근데 알고 있는 것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바로 전년도 걸 알 수 있어요. 우린 이것도 앞에서 바로 2단계 또는 1단계, 2단계에서 자료 해석에서 굉장히 강조됐던 것 중에 하나. 2008년도 자료가 만약 A라면 A에다가 그것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이게 13.9 이걸 곱한 것이 3635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죠. 2018년 자료에다가 이만큼 감수율을 곱하니까 감수율을 계산한 것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다 계산됐다는 식입니다. 이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거꾸로 A를 구할 수 있죠. A는 바로 이거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이런 얘기죠. 이것이 3635 이거를 1에서 이걸 뺀 값을 계산하면 뭐가 되죠? 이것은 1-0.139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약 0.146 계산합니다. 이것도 유효자리에 세 자리, 이것도 유효자리에 두 자리 정도 갖고 계산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대략 422가 나와. 422 정도. 세 자리까지만 구해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틀려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것도 25.8이니까 그 수입액을 계산하면 25.8% 감소이기 때문에 요거 말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아까 이 방법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0.26 반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다음에 3231 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약 435 얼마 나와. 4065가 틀렸다는 겁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고 좀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나는 그런 의미로 옳지 않고 틀려 있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복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내는 수입액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증가 감소 방향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것만 수출액이 증가, 수입액 증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출액 증가됐죠. 수입액도 증가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걸 보면 얘 증가, 얘도 증가, 얘도 증가죠. 이런 얘기입니다. 수출액 증가, 수입액 증가. 이것도 보면 감소죠. 이것은 감소, 얘는 증가죠. 근데 얘는 감소지. 그러니까 2013년도가 이제 발레가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맞으려면 모든 것이 맞아야 되고 하나만 틀리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013년을 보니까 얘는 증가지만 얘는 감소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는 뜻이야. 그래서 답은 다가 틀렸어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비교해 보나 마나 이것은 계산하기가 좀 쉬워요. 쉽기 때문에 계산해도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답을 이 보기를 보니까 두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나와 다가 된 답이 3번이 되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계산하기가 좀 쉬워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 2019년 자료 없죠. 아까 2019년 자료 없기 때문에 2019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면
그러니까 감소했다는 것이 나온다면 아까 여기서 6049에서 감소를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다면 이것이 맞다는 얘기인데 대략 계산하면 이런 얘기죠. 바로 6049에 1 마이너스 이것이 10.2% 감소하기 때문에 100분의 여기 10.02 약 이렇게. 그러니까 1049에 대략 0.9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약 그지? 5432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한 세 자리만 맞으면 맞는다 보여죠.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마도 아까 나가 틀린 이유에서 발생하는 이 증가율과 변화율에 대한 이 다에 관한 식이죠. 다 증가율과 변화에 관한 식. 그러니까 증가율과 변화율에 관한 문제 나오면 좀 어렵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5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 이제 6번입니다. 자, 6번도 이제 가나다 유형이 모두 나오죠. 특히 이제 증가율과 감소율에 관한 문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기를 본다면 2010년도 6월 기준 니켈의 1톤당 가격은 전년보다 5% 이상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거죠. 5월, 6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증가율을 구해봤습니다. 증가율 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죠. 이것은 유효자리 세 자리를 본다면 이것은 144 분의 이것은 151 마이너스 144 곱하기 100.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반올림 된 상태에서 이걸 계산해주면 이것이 약 그지? 5.3% 정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될 텐데 이것은 특히 이제 퍼센트 계산할 때는 뺀값에서 100을 곱하고 이거를 나눠주죠. 그럼 5.3% 계산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다. 여기서 옳지 않은 걸 잘못 파악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조사 기간 동안에 같은 무게의 납과 전기동에 수입할 경우 전기동의 수입가격은 납의 약 3배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요게 한 3배 정도 되냐? 약 3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의외로 한 이 정도 가면 3배는 되겠지만 3배보다 훨씬 적을 것처럼 생각돼. 그럼 약 3배라는 것이 어디냐? 그거 좀 애매하죠.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 얼마, 2.78배인가 나오는데, 자, 아무튼 3배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딘가는 그지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서 어떤 배수를 얘기할 때 약 90%, 그러니까 0.9부터 1.1까지 이 정도. 그러니까 3배 이제 0.9배니까 한 2.7부터 3.3 이 정도는 허용하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름대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번 나왔다면 이런 기준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혼동스럽죠. 그래서 세모로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 중 하나야. 그래서 끝까지 답이 안 나온다면 이걸 답을 하고 답이 나온다면 그걸 해야죠. 자,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어떤 어려움, 난이도가 있는 단점 중 하나가 이겁니다. 다음 이제 3번 보기를 본다면 18년 5월 알루미늄 이거죠. 18년 5월 알루미늄이네요. 5월이니까 이거겠네요. 그지? 2291 그리고 18년 4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네요. 그지? 두 가지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는 건데 단 이때 수입 가격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환율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현재 톤당 달러 가격이고 그때 환율을 계산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기 2246 그러니까 2246에 곱하기 환율 1069 환율에 관한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2291 그리고 곱하기 1077을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계산하니까 복잡하니까요. 이것도 유효자리를 한 3자리 정도 이것도 3자리 정도 근데 반으로면 되죠. 그러니까 7, 8 이 정도로 계산한 다음에 해봐야 돼. 자, 이게 차를 계산하거든. 차를 계산하면 제가 그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약 66,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6만 이상 차이 난다. 맞는 거죠? 6만 이상. 이때는 이제 아까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6만 원만 넘으면 1원에도 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보기를 본다면
2018년 5월 7일 중에서 주석 50톤을 수입했다면 5월에 수입한 것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석이 5월 달에 50톤, 우리가 톤 가격은 이거고, 그 다음에 7월 달은 이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입이니까 이 환율 계산하는 겁니다. 50톤은 무시하고 어느 것이 더 싼가, 어느 것이 더 비싼가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5월 달이라면 아까 3번 계산과 똑같아요. 이것은 209 곱하기 1077, 이거랑 요거 두 개를 빼는 겁니다. 197 곱하기 여기 1124, 이것도 유효절이 한 3자리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랑 어느 게 큰지 작은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현격한 차이로, 그지? 이것이 더 큽니다. 이 크다는 말은 뭐죠? 이것은 5월에 수입하는 것이 비용 절감가 있었다, 이것이 틀렸죠. 이것이 싼 게 더 좋잖아. 실제로 우리가 이것은 계산하는 것이 비교되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보다 되게 싸다. 왜냐면 이것이 증가된 비율과 이것이 증가된 비율을 본다면, 감소된 비율을 본다면 이게 훨씬 더, 그지? 증가된 비율이, 이 증가된 비율과 감소죠. 이건 감소하고 증가되죠. 그 비율 차이를 본다면 이 효과가 더, 감소된 비율 효과가 더 크다는 거야. 실제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도 답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틀린 것으로서, 아까 2번을 할까 말까 망설였잖아. 그래서 4번이 분명히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것으로서 4번을 답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좀 안타깝죠. 이렇게 애매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약이라는 개념은 0.9부터 1.1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약 3배가 맞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6번 문제였어요. 자, 이번 시간은 7번입니다. 7번째 A형의 유형은 가나다가 다 나오고, 다음에 별을 3개니까 난이도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운 편이에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가 잘 보면 가계 신용 있고, 가계 대출 있고, 판매 신용 있고, 이 세 가지 좀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정확히 몰라도 좋아요. 여기서 문제에서 이것이 신용인지 바로 대출인지 이거를 구별해 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걸 보면 자료가 2016년 나오고 17년, 그리고 17년도 보면 여기 3, 4분기, 그리고 4, 4분기, 그 다음에 18년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이제 들쑥날쑥 나오는 감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거를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런 얘기인데, 2018년 1, 4분기, 1, 4분기 말 가계신용은 모두 2,936조 원이다. 자,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면 2018년 1, 4분기이기 때문에 2018년 1, 4분기가 여기 있죠. 그때 이제 가계신용이니까 가계신용은 이거죠. 바로 1490.2.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것은 옳은 걸 구하랬으니까 이것은 1번은 옳지 않아요. 자, 2번. 자, 두 번째 볼 보면 이 가계대출이죠. 가계대출은 요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18년 3, 4분기 말에 직전 분기 대비, 그러니까 3, 4분기 말은 요거죠. 그러니까 직전 분기 대비니까 직전 분기 대비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 분기 말 대비 91.4조 원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1427 마이너스 1409, 뒤에 이제 소수점은 우리가 제거해주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한 18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은 아까 보다시피 가유형, 그러니까 어떤 해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만 관하던가 또는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2016년 3, 4분기 말 가계신용은 1203조 원이다. 이 자료값을 보면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기 때문에, 자, 2016년 자료는 없죠. 하지만 2017년 3, 4분기 말 자료가 있어요. 그 3, 4분기 말 자료가 이거거든요. 1419. 그것이 이제 전년 동기에 대해서 8.2% 증가됐다는 얘기죠. 이만큼 증가된 값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2016년 말 3, 4분기 자료는 그거를 증가된 것이 8.1% 증가됐으니까 거꾸로 1419를 이거를 1419를 이거를 1 플러스 0.08로 나눈 거, 정확히 말하면 이제 1.1 플러스 0.08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것이 나와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듯이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 1419를 1.08로 나누면 대략 계산해 봐도 알지만 이것은 바로 1300이 넘어요. 1310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리는 겁니다. 이것이 좀 어렵죠. 우린 어떤 자료에서 없는 자료를 유추해내는 겁니다. 어떤 증가라든지 통계적 추정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난이도가 3인 이유가 요거를 답하는 과정.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해석에 관한 문제라면 이 3번은 이제 다 바로 증가율을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을 보시면 17년 4, 4분기 말 판매 신용은 바로 직전 분기 말 대비, 그러니까 지금 요거죠. 판매 신용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17년 말 4, 4분기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요것은 요거에 대해서 바로 3.6% 증가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 유형을 물어보는 건데, 자, 이런 거죠. 이제 증가율로 가는 거니까 7.78에서 80.8, 그러니까 이것은 증가율은 80.8 마이너스 78.0, 이걸 바로 78.0으로 나눠줍니다. 곱하기 100 하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약 이제 3.6% 나오는 게 맞아요. 3.5 얼마 나오던가 그런데 반늘로 하니까 3.6이 나오더라고. 답은 이제 옳은 것이니까 바로 4번이 옳은 것으로 답이 되는가. 자, 상당히 어렵죠. 이것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계산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훈련해서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7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환율에 관한 문제죠. 원달러 환율치. 이것이 환율이라는 것은 여기 원포 달러이기 때문에 1달러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값이 올라간다는 거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수출업자냐 수입업자냐 또는 한국 입장이냐 외국 입장이냐 따라 틀린데 단 한국 입장에서 기준을 판단한다. 당연하겠죠. 한국 입장에서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한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자, 맨 처음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 물품 수입업자가 동일한 양을 제품을 수입할 때 19년 10월은 이거죠. 그리고 같은 해 3월 이겁니다. 같은 해 3월에 상대적으로 환율에서 이득을 봤을 것이다. 그렇죠. 지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지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1달러짜리를 구입한다 했을 때 이때는 1063원을 지불했는데 이것은 1139원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게 유리할 겁니다. 그러므로 1번은 맞죠. 다음 중 이제 옳지 않은 걸 구하랬죠. 두 번째를 보시면 김 과장이 2월 3월에 그러니까 2월과 3월에 각각 50만 원을 환전했다면 3월에 5달러 이상을 더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이제 환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50만 그러니까 50만 원을 2월달은 요거 그러니까 바로 약 1083 이렇게 대략 계산합니다. 그리고 3월달은 50만 원을 이걸 1064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계산 값이 이것이 이제 약 5달러 이상이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자, 실제로 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것도.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약 얼마 나냐면 462가 나오고, 요 계산하면 이것은 바로 계산해 보니까 470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한 8달러 되죠. 8달러.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다. 3번 부분 이 부장이 10월에 미국 유학 중인 아들에게 5만 달러 송금했다면, 그러니까 10월은 지금 이거죠. 이거. 그래서 5만 달러를 송금했다면 여기서 이제 5만 곱하기 이제 1139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거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5만에 여기 11을 곱하더라도 이것이 5만 5천이 넘죠. 5만 5천이죠. 5만에 11만 되더라도 10%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해서 계산할 필요 없이 이것은 무조건 이제 5만 5천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여기서 이제 틀린 거, 옳지 않은 걸 구하랬으니까 답은 이제 3번이 되줍니다. A기업은 9월에 30억, 그러니까 9월이면 요거죠. 요겁니다. 이것은 270만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30억을, 이걸 구할 때 이게 30억을 이거를 환율로 나누는 거죠. 요거로. 그래서 1109로 나눈다. 그럼 이제 이것이 금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구하면 이것도 이제 대략 구해보면 알겠지만 270만 달러가 나오죠.
우리가 얼른 계산해도 3억을 약 11로 나누더라도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중 원 달러 환율이 가장 높은 해는 10월이고 이건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변동이 가장 큰 것은 이 이동폭이 변동이죠. 요게 가장 변동폭이 클 겁니다. 그래서 6월이다. 이것도 이제 당연히 옳은 문장으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답은 3번이 되줍니다. 자, 이것이 8번 문제였어요. 다음은 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한국의 폐기물 종류는 한국이고, 이것은 한국 이외의 OECD 주요국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도 보면 여기서 이 총계가 이것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1일당 톤이고 이것은 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인당. 이것은 1일 평균. 이게 상당히 다른 자료죠. 자, 첫 번째, 조사 기간 중 한국의 폐기물 종류별 일평균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 배출 시설 폐기물이 유일하다. 이거 뭐 보면 되는 거죠. 보면 이제 여기서 이 생활 폐기물은 이것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무슨 끝나는가? 계속 증가되는 건 하나라도 이제 발레가 들면 우리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은 146, 148, 153, 155 맞죠?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렇다고 이 답이 맞는 게 아니라 유일하다는 것을 만족하는지 보야 돼요. 자, 폐기물 136, 183. 자, 틀렸죠? 감소이기 때문에. 자, 125, 124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1번은 이제 맞는 얘기죠. 유일하게 증가된 것은 이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뿌리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문장이고, 두 번째 보기를 본다면 조사 기간 중 한국의 생활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 요거죠. 요거는 매년 지정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의 4배 이상이다. 요것의 4배 이상인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 요 첫 번째부터 4배가 아니죠. 자, 1, 2, 5의 4배는 이것이 바로 4배이기 때문에 1, 2의 4배는 이것은 4, 8이 맞지만, 자, 5의 4배는 이것이 이제 단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로 만족하지 않고 바로 약 이것이 5만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2번이 틀려 있는 거야. 지금 옳지 않은 걸 구하랬으니까 이제 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걸로 써서 그지 4배가 되는 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배 이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요게 4배가 되려면 이것이 5만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2번이 4배가 안 되기 때문에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보기를 보면 2015년 OECD 주요국 중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영국이다. 그러니까 15년이니까 14년과 15년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보면 이것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다 그랬을 때 이제 증가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걸 언제다 계산하냐 하겠지만 바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 근데 모두 증가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덜란드 보면 증가되지 않았죠. 독일도 감소했어. 미국은 증가했죠. 미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물어봤으니까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쭉 따라 내려가면 이 왼쪽 나라랑 왼쪽 수치랑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증가된 나라가 이 두 나라뿐이 없어. 그때 증가율 계산해야 돼. 증가율. 자, 증가율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증가율은 이것은 727이 730이 됐으니까 727분의 730에서 7 빼면 4죠.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이야. 근데 영국은 이게 됐으니까 이것은 484분의 요것분에 요거 증가된 게 4죠. 4. 그러니까 분모는 이게 작고 분자는 똑같기 때문에 이게 크겠죠.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답은 2번이 틀린 거로 나왔기 때문에 2번으로 끝나지만 특히 3번과 같은 이것이 증가로 관한 문제를 물어볼 때 이것이 먼저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이 보기가 나왔을 때 어차피 구해줘야 되잖아. 그럴 때 빨리 신속하게 구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좀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요. 다음은 이제 14년 OECD 14년 이거죠. 요 14년 자료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 국가는 핀란드가 유리하다. 이건 뭐 그냥 해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요거 감소 그리고 감소하죠. 요거 이제 감소합니다. 거의 다 지금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소. 이건 이제 일정하고 요것도 감소. 요 감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이나마 증가했죠. 1만큼 증가됐어요. 그래서 유일하다 이 말이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부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되겠지만 이것도 이제 미국이 가장 큰 매년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맞죠? 미국이 보다시피 뭐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것이 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5번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옳지 않은 거로서 2번이 확인됐어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나라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증가율이냐? 이건 증가율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증가량이고 이것은 증가량이죠. 그래서 증가량은 알다시피 어떤 A유형이죠, A유형. A유형이라는 것은 이제 해소에 관한 문제고 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차. 근데 증가율은 이것은 A유형의 이건 가유형이고 가유형인데, 나머지 이제 증가율은 이것은 다유형이죠, 다유형. 다유형이라는 것은 이것은 증가율을 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면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증가량은 구하기가 쉽죠. 그리고 증가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연도가 또 달라. 연도가 이제 막 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14년, 이건 16년, 15년, 17년, 16년. 그래서 굉장히 혼동스러운데, 단 여러분이 이 증가량은 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2014년이기 때문에 이 14년도, 그러니까 이탈리아 14년도 요거. 그러니까 요거 차만 구하면 되죠. 차만. 그러니까 요수 이걸 뺀 것이 이제 마이너스 226kg이다. 그럼 이것이 얼뜻 보더라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차는 여러분이 해보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해보는 것은 이 증가율 위주로 해볼게요. 자,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를 본다면 이거죠. 영국의 15년. 영국의 15년이기 때문에 영국의 15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484가 488로 증가했다. 요 증가율이 여기서 말한 0.8%냐 물어보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증가율 구했듯이 이것은 484분의 요 차죠. 요 차가 3다. 484분의 4를 구하죠. 우리가 얼뜻 보다시피 이것은 1%가 안 되죠. 그러니까 0.8%가 우리가 대략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만 계산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6년. 16년 자료는 이건데 이거죠. 이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똑같이 488분의 요 차가 1이죠. 1. 요것도 이제 아까 보다시피 이것이 이게 5분의 500분의 1이 이것이 2%이기 때문에 500에 거의 접근하기 때문에 0.2%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대략 계산하더라도 우리는 맞다는 걸 확인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리고 2번은 우리가 아까 보다시피 뭐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이것도 차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해보면 맞아요. 자, 3번을 보면 이제 1번이 14년도는 요거기 때문에 14년도는 355에서 355, 그러니까 이것은 0 된 거 맞죠. 다음에 15년도를 본다면 15년도는 355에서 353이죠. 그러니까 35에서 353은 말대로 355분의 요 차이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얼뜻 보더라도 이것이 100분의 마이너스 2하지 이것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틀려 있는 거죠. 35분의 2는 이것은 뭐 1%도 안 되죠. 0.7%. 그 때문에 이것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자, 나머지 이제 증가량에 관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라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보다시피 유형 중 이것이 다유형이지, 다유형. 증가에 관한 문제가 바로 영국과 일본에서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어렵게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2번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